네,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오늘은 다이어트 스페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기초 대사량, 활동 에너지, DIT, 식사 유도성, 열발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은 몸을 세차에 비유했었고, 또 기초 대사량이 낮은 그런 상태를 헌차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지금 헌차 상태인 내 몸을 세차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준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초 대사량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대사량은 우리 신체 기관, 우리 몸이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비하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체 기관, 심장, 뇌, 간, 폐 이런 신체 기관들이 제 의지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기초 대사량 중에서 즉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전체 기초 대사량 중에서 50% 이상을 소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해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력 운동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령을 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령을 드시면 근육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통증이 생기겠죠? 우리가 알이 박인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처음에 근력 운동을 안 하시다가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근육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육의 근섬유가 끊어진 상태죠. 근섬유가 끊어졌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몸은 끊어진 근섬유를 다시 붙입니다. 다시 붙이면서 더욱더 강하게 붙이죠. 네, 그러면서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근력 운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근섬유를 다시 강하게 더 두껍게 붙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몸이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강하게 두껍게 근육을 다시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육을 구성하는 원료가 필요하죠. 근육을 구성하는 원료가 뭐냐면 단백질과 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을 계속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근육을 만들 때 더 많은 근육이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하시면서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산에 이제 등산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뒷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이라 막 종아리에 이제 통증이 오고 막 알이 베겨서 막 잘 걷지도 못한 상태가 됐어요. 이건 어떤 상태? 근육이 끊어진 상태. 근섬유가 끊어진 상태. 그러면 다시 붙이는 과정을 거치겠죠? 처음에는 근력 운동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뒷산을 매일매일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일주일 후에는 근육통이 안 생겨. 이건 근육이 안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 상태에는 근력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 강도를 높여야 돼, 이젠. 뒷산이 아니라 또 다른 높은 산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육이 통증이 생길 정도의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근육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증이 안 생기는 뒷산 다녀오기 이 운동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유산소 운동이 된 겁니다. 유산소 운동,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유산소 운동, 걷기, 뭐 이런 운동들이 유산소 운동이죠.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인 근력 운동이 아닌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그렇다고 유산소 운동이 필요 없느냐? 유산소 운동이 필요 없을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활동 에너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0에 해당되는 활동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기초 대사량과 비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걷기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줄넘기를 한다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그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바로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운동을 해보세요. 계속 걷기를 하고 근육에 통증이 안 생겨도 계속 걷기를 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이런 운동을 하시다 보면 산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폐의 기능이 좋아지겠죠. 소화기관의 기능도 좋아지겠죠. 이렇게 신체 기관의 기능이 좋아지면 얘네들이 이 신체 기관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과 꼭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금 당장 오늘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하겠다가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신체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 중에 DIT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IT, 식사를 했을 때 우리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DIT는 하루 종일 식사를 하면서 소비하는 열량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가장 커요. 아침에 가장 크고 점심에 적어지고 저녁에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많이 먹어도 에너지가 DIT에 의해서 소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점심은 DIT가 적어지니까 아침보단 적게 드셔야겠죠? 저녁은 더 적게 드셔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식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을 많이 굶으시고 안 먹고 점심에 배고프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회식 같은 거 하면서 폭식을 하게 되고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해야 될 열량이 없는 거고 저녁에는 이 DIT가 작아서 소비를 할 수 없는데 섭취량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률이 높아지고 비만 인구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는 이렇게 이 패턴을 유지하셔야만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아침 식사를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잡곡밥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점심을 줄이고 저녁을 적게 섭취하는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저녁은 또 주무실 때는 또 우리 신체 기관이 다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열량 소비가 적겠죠. 그러니까 주무시는 시간 4시간 이전에 저녁 식사를 다 맞추시는 것이 다이어트 식사 생활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왜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해서 배가 부르다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러니까 20분 전에 막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포만감이 느껴지기까지는 20분이 걸리는데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아직도 배고픈 거죠. 계속 막 먹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 없어요. 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막 끓여가지고 하나를 먹고 밥을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배가 고파. 그래서 라면 하나 더 끓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라면을 먹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식사 시간이 짧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음식을 섭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는 천천히 프랑스 사람들은 평균 식사 시간이 45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식사 시간 30분 이상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하실 때 식사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젓가락으로 식사하시는 거예요. 밥을 숟가락으로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그 다음에 국이 나왔을 때도 건더기 먼저 배추나 콩나물 먼저 건져 먹고 밥을 천천히 섭취하시다 보면 포만감이 느껴지실 때 식사를 중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배고픔에 고통 없이 다이어트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분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물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식사하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음식이 저작작용이 잘 안 된 음식이 소화기관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무리가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물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식사를 안 하실 때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컵 정도의 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폐물 배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다이어트가 왜 안 될까라는 그런 많은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이제 디톡스라는 개념이에요. 디톡스. 많이 들어보셨죠? 디톡스. 몸에 독소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독소들이 지금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뭐 공장 매연들이 공기 중에 막 퍼져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누나 샴푸 같은 그런 개인 생활용품이나 화장품도 또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 중에는 식품 첨가물이나 뭐 환경 호르몬이나 또 항생제 등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독성물, 알코올이라든가 담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그리고 약물 남용에 의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뭐 세척제,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또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의 대사산물이 독성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내 독소라고 할 수 있고, 또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독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체내에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체내 독소. 이 독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근데 어떤 또 증상이 발생하냐면 다음과 같은 뭐 시력이 저하된다거나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체중 증가, 비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네, 비만도 이 체내 독소 때문에 비만이 발생할 수 있다. 남성 호르몬 감소, 기억력 저하, 여러 가지 소화기관의 문제점, 네, 허리 통증, 각종 질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내 독소의 위험성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바디버든 혹은 톡식 로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체내 독소에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고요. 톡식 로드라고 하는 것은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어휘인데요. 이러한 체내 독소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비만을 유발한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체내 독소가 많을 때 다이어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뚱뚱한 사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원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된 원이 보이시죠? 이 원이 독소의 양입니다. 독소의 양. 체내에 이렇게 많은 양의 독소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을 계속 축적한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얘네들을 잡아놓고 이 독소들이 독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방을 계속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체내에 독소가 많다는 게 비만의 원인이다.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막 했어. 다이어트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어느 정도 체중이 빠지겠죠? 살이 빠지겠죠? 체지방이 떨어지겠죠? 지방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이어트의 목적은 지방을 없애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을 없앴어요. 그럼 지방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몸이 약간 슬림해지겠죠? 그렇지만 체내 독소는 그대로 있어요. 체내 독소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체내 독소의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여기서 다이어트를 쭉 진행하시다가 휴식기에 들어가면 체내 독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우리 몸은 또다시 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또 지방을 축적하는 거예요. 지방을 또 축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게 요요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요현상이다. 그러면 다시 뚱뚱해지고 다시 다이어트하면 슬림해지지만 체내 독소의 농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지방을 축적하고 이 과정을 계속 악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예요. 살을 뺐는데 좀 지나면 다시 요요현상이 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독소의 양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독소의 양을 줄인다. 지금 보시는 동그란 그런 독소, 동그랗게 표현된 그러한 독소의 양을 줄이면 네, 지금 가장 어느 쪽인가요? 가장 오른쪽에 정상적인 체형이 됐어요. 그렇지만 독소의 양도 줄었다는 거죠. 독소의 양도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체지방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체내의 독소를 빼내는 것이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내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하루아침 만에 뺄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그 독소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방의 재축적을 예방할 수 있고 요요현상 없이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다이어트 준비기에 이러한 독소를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 몸의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가공식품이나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류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독성물질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포함된 그런 독성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프락토올리고당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해균이 발생하는 독소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를 감소시키는 역할들이 이 영양소가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비만을 유발시키는 원인균들이 있어요. 비만 원인균. 피르미테쿠스라든가 엔테로박터 속에 속하는 일부 균들이 비만 원인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만이신 분들의 장 속에 이러한 균들이 많다라는 거고, 동물 실험에서도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의 장 속에 있는 이러한 비만 원인균들을 추출해가지고 동물의 생쥐, 실험용 쥐에 이식을 하면 얘들이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원인균이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비만 원인균을 줄여야만 우리가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겠죠. 그 유산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균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기에 충분하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 영양 관리를 하셔야만 다이어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성물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을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고, 간을 보호하는, 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활용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이라든가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결국 그 독성 물질들이 우리 체내에서 유해산소를 계속 발생시키고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해산소의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또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수분 섭취, 앞서 말씀드렸던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이러한 관리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최소한 1개월에 3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다가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생활 습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것을 바꾸는 거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거 바꾼다고 지금 당장은 다이어트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비만을 유발했던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